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검찰, 경찰 이력서가 있더라는 거야. 이력서가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고 기소를 했다라고. 근거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했던 검찰,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곧 구속될 한덕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곧 구속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는요, 이 무속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 진짜인 것 같아. 사이다 헤드라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대한민국 다 무너지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검찰이 괴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찰이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이슈를 그래서 주요하게 저희는 다루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신응석의 남부지검. 남부지검 신응석이. 신응석이 두 번이나 건진법사 구속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네. 그러나 특검이 하자마자 바로 구속시켜버렸죠. 그렇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9시 44분쯤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전시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아마 전성배 씨는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심리에 네, 심리에 참석을 안 했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되는 걸. 남부지검 두 번이나. 그리고 그 띠지 인멸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수사관 2명 바로 입건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건을 남부지검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이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건희를 좀 막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건진법사 있지. 네.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검찰, 경찰 이력서가 있더라는 거야. 이력서가 핸드폰에? 그래서 인사청탁을 건진법사에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진하고 검찰하고의 그 유착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증거인멸을 해주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요. 우리 검사님. 네, 제가 그 윤석열 감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수사받고 이럴 때 저도 막 답답해가지고 그 좀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건진법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2022년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되고 나선데, 야 사실은 그 원래 저기 실세가 건진이야. 검사들 옛날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뭐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인사청탁하러 건진 찾아서 많이 다녔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이 그때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네, 네. 뭐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하긴 하지만 거의 윤석열 판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제 그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어필을 안 하고 건진한테 얘기하면은 뭐가 출세가 되는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검사일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알았으면 그때 건진을 좀 찾아갈 걸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으로 건진의 그 휴대폰에 그 검사들 이력서 나왔다는 거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건진은 예를 들어서 검사들 이력서 받고 경찰들 이력서 받았어. 그럼 건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얘네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진이 윤석열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까 그 우리가 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가 거의 뭐 V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김건희가 검찰권을 진짜 V1으로 그때 당시에도 했던 것이 아닌가, 인사나 이런 것들도. 그런 의심이 들어요. 건진과 김건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체적으로 뭐 통일교 청탁이든 청탁이 많은 내용들을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는데 김건희가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를 통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이러니 그 건진 비밀의 방도 쓱 못 본 척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컨테이너. 예. 그것도 유경옥이가 남부지검이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그 직전에 유경옥이가 다 빼버렸잖아. 이상하잖아요. 의심이 들지. 그 건진법사 구속된 게 이제 주요 혐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금품거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사안으로 놓고 보면 혹여 검경 인사청탁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이게 루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데 지금 띠지 관련 사건에서는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수사관들의 또는 검사였던 실수로 유실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왜냐, 띠지를 일부러 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도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뭐 그 실수로 유실될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렇게 이제 실수였다면은 내부 보고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고의성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에는 감찰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 건해 가지고 이제 수사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검찰이 수사할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14호가 바로 이런 앞에 13호까지의 수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검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고의적인 띠지 폐기 또는 네. 이 그 실체를 또 고의적으로 은폐한 네. 이런 상황들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강한 의혹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찰에 맡긴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편으로 이 관봉권이라는 게 한국은행에만 있고 한국은행에서만 나오는 건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관봉권이 존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 기관 중에 검찰 경찰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김건희 특검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신응석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신응석이 그 남부지검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이 아주 썩은 내 진동하는 이진동이 네. 구두로 보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거 왜 종편에서 안 다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서 예. 특검이 좀 바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공수처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저는. 공수처. 그리고 이 관봉권은 제 생각에 얘네들이 이 정도로 은폐를 할 정도라면 저는 검찰의 관봉권, 검찰에서 나온 관봉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폐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공수처가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공수처. 요즘 김건희 특검 너무 바쁘고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의 특활비는 관봉권으로 이렇게 그 앞에 뭐 이렇게 표지 띠지 이렇게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김건희 비호 쪽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검찰이 이 압수된 관봉권을 이렇게 뭐 돈을 세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띠지를 잃어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고의 은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신응석, 심우정, 이진동까지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리고 검찰 문제 요것도 짧게 좀 한번 다루고 가고 싶습니다. 천하의 쓰레기가 된 코인왕 김남국. 진짜 천하의 쓰레기가 됐었어. 맞잖아. 천하의 쓰레기.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도 완전히 천하의 쓰레기 김남국이야. 코인왕 김남국. 그런데 1, 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네. 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잠깐 그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고발된 혐의 8건은 모두가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를 2년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고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 여론 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남국 국회의원인데 국회 회의할 때 코인 거래한 건 잘못된 거잖아. 이 얘기를 해요. 네. 그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했던 검찰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도 또 그래도 그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 응?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영원히 검찰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영원히 경찰이 이기는 거야. 얘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뭐 무죄 나오든 뭐 하든 기소시키고 쓰레기 만든 다음에 그때도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 그냥 그 얘기하면 평생 검사가 이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남국 전 의원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기소하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에서도 뭐라고 하냐, 최근에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연결지어 가지고 또 같이 어그로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기소해 가지고 잘못되면 이 검사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징계를 아무런 하든지. 책임 안 돼. 자 보세요. 지금도 댓글에 맞지? 근데 지금도 김남국도 실드신다고. 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평생 검찰이 이기고 이 무소불위의 검찰은 영원히 갑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청문회 때 댓글 강인해도 되겠네. 막 그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맞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문제를 기소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보자는 건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희석시켜버리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검찰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평생 검찰은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그 검찰의 정의
자기들이 특수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초기에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악마시켜가지고 네. 그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 비난받고 그렇죠.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이 건도 이렇게 무죄가 날 사건이었으면 뭐 도덕적으로 뭐 사과하고 그 반성하면 되는 거였는데 마치 막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수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중대 범죄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무죄가 항소심에서까지 났으니까 이도 그동안의 이 무너진 이 인생 이 명예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김남국 이 코인왕 김남국 당시 언론 한번 가서 봐봐. 진보 보수할 것 없고요. 건강한 언론 안 건강한 할 것 없이 막 코인 전문가 불러다가 김남국 얘는 무조건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봐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엄청난 아무런 근거가 없다니까. 실제 그때도 근거가 없었고 지금은 뭐 없다는 게 이제 결론 났죠. 그런데 지금도 아니 김남국 너 또 실드 치네. 응?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언제나 이겨.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 또 드려보면은 속상하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면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 추진하면서 검찰의 논리가 뭐냐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다 종결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거냐?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 왜? 검찰이 훨씬 더 법리에 밝거든. 수사 능력이 있거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시켜주는 계기고요. 9월 25일 검찰청 폐지됩니다. 정부조직법에 일단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날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 법은 비가역적으로 반드시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즉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 개편도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이 검찰 인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검찰 인사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중요하잖아. 우리가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차장, 부장 검사 665명 그리고 일반 검사 30명 해서 695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뭐 총평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문제가 된 검사들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문제가 된 검사들이 좀 좌천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검사 중에 문제가 된 검사도 이게 체육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파트가 달라요. 해야 되는 수사인데 안 했던 검사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검사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부실 검사 의혹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인 이 사람 김건희 이번에 의원 면직 당했습니다. 위원 당했고요.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승호 부산고검으로 좌천이 됐는데 김건희 디올백 수사했었고요. 이 사람이 최재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재훈 사람 유명하죠. 도이치모터 주가주장 무혐의했던 그 사람인데 인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사람. 죄송합니다. 성직자 아닙니까? 화가 나네. 성직자도 갖고 하라면 욱할 수 있다는 얘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다 덮었던 자들. 저희 근데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좌천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의원 면직, 부산고검 그리고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요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일단은 이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무혐의가 잘못된 거였잖아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미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한 검사 처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에요. 그 수사 방해와 수사 부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의원 면직이 된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이제 고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중경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는 그 검사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그 시민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 자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이런 검사들이 그런 검사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이럴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든 그래서 우선은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내보냈고 그 의원 면직된 사람은 그리고 지금 좌천됐지만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라는 게 이 사람은 그냥 해고 원해서 나간 거예요. 원해서 원해서 자기가 자기가 원해서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나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명품백 수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 김건희 국정농단검에서 김건희 41일 만에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줬는데 옮긴 데가 중요 경제 범죄 조사다. 아니 이것도 조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웃기더라고. 중요한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식으로 검찰권을 운용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데 그냥 자천시키는 자리로 만들고 네. 그냥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만 출세시키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왔던 거죠. 네. 사실은. 일단 그 최재훈 검사 같은 최재훈. 최재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 내지는 또 직무유기와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들로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검사들의 발령지를 보면 고검이 많습니다. 고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이요? 고등검찰청인데 고등검찰청이죠. 사실상 이제 비수사부서라고 봐도 돼요. 비수사부서. 그러니까 수사권 행사를 좀 제약하는 묶어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었던 정치 검찰들을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네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천된 건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과잉 수사했던 검사들. 그런 의혹이 있는 검사들. 과잉.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수사인데 아. 한 검사로 의심받는 애들. 별건 별건 이런 거 좋았다. 한번 좀 얘네들도 이제 다 좌천됐거든요.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 진짜 유명한 애들이야. 인간들이야. 또 인간이 그러네. 김영철, 장시호 회유 의혹. 장시호 회유 의혹이 기억나시죠? 있었어. 이거는 녹취도 있고 많아, 네. 뭐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별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근 사건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죠. 먹고 사는 갑자기 문제. 그거를 별건으로 해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만든 애가 바로 그렇죠. 이 김영철입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하지 말아야 될 수사는 저렇게 또 많이 했는데 해야 될 수사 안 한 것도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세자금 뇌물 의혹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삼성으로부터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있었어. 그거 불기소 처분했어 김영철이가. 그리고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 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아주 유력한 검사가 되고 나자 협찬이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전시회 맞아요. 그것도 이제 뇌물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입건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털어준 인간이야. 그것도 불기소. 김영철이 내 기억하고 있어 김영철. 그랬던 김영철. 네. 그리고 두 번째 강백신. 강백신.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수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했고요. 그리고 조국 수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같이 이제 어미준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요 사건도 여기서 다 있어요. 했어. 예. 그리고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속되어 있는 재소자들 모해 위증. 엄청나게 불러 제껴가지고 검찰로 불러가지고 모해 위증 연습시켜가지고 이거 한명숙 잡아놓으려고 모해 위증을 시켰던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야. 엄희준이요? 엄희준. 그랬던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검찰에 있었다는 게 좀 경악스럽거든요. 저는. 저거 한번 화면 보시면은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발령지가 대전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이에요. 네, 고검이네요. 수사권 행사가 좀 제한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고검에 이제 일단은 자천을 시켰는데 이 세 명은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위법 수사가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검사들이고 사실상 징계 중대한 부분 그 비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이런 검사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위법한 검찰권 남용에 끝없이 이 부역했던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인 검사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이렇게나마 정리된 것은 다행이다. 네. 강성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좀 정리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저 법사위에서 이제 다 탄핵하려고 했던 애들인데 이게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서 이게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저희가 청문회 하려고 했는데 내란이 터지는 내란이 바람에 터져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죠. 예. 네. 지금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스럽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친윤 검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성격이 그렇게 맞긴 한데 지금 언론에서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뭐 친윤 또는 반 이재명 검사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게요. 반 이재명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번 검찰 인사는 그렇지. 이번에 검찰 인사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무 능력을 중시하고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 맞습니다. 중용하고 예. 그렇지 않고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말하자면 억측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건들을 했으면 좌천시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특수부를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특수부를 오히려 조금 문제적인 특수부들을 이렇게 좌천시킨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지검에 인 역할을 하는 이준호 공보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통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4차장 검사가 됐습니다. 승진한 검사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승진한 검사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난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요? 특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재야, 장혜영 이 1, 2차장 검사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1차장이 여성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처음이라고 하고 1, 2차장이 동시에 여성으로 온 것도 처음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저는 이번 그 중앙간부 인사의 특징이 여성 검사들이 많이 중용됐다. 실제로 이번에 검사의 대부분은 차장, 부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성 검사가 42%, 그래요? 25%에서 42%로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역대 거의 없는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성비를 좀 배려해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일정하게 고려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요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검찰에서는 그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조작 검사들 잡아놓는 게 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뭐 중요하죠. 이거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제 이 인사의 평가를 드리면 강성 친윤 검사들의 퇴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검사의 약진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검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등용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양성평등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반윤 비윤으로 몰려가지고 자천됐던 검사들을 좀 그 중요한 자리에 등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성 검사들 등용한 것으로 이것이 좀 포장된 것은 아닌가 이런 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의 그 1, 2차장 검사가 이 여성으로 특히나 이제 이 여성 검사들이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 검사들이 이렇게 이 1차장, 2차장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개혁적인 검사들을 좀 중용한 것은 다음 인사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댓글상으로는 최욱 씨 또 반패미로 몰리네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정신은 맞죠.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러나 검찰 안에서만 우리가 보자면 그 동안에 뭐 남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 조작 검사, 그렇죠. 정치 검사 이런 게 이제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뭐 그 성비를 우리가 신경 쓸 때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던 거지. 한남충 아닙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쭉 보니까 일 잘한다고 해서 쭉 올라온 사람을 보니까 여성들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니 좀 우리 부대표님 아니 부대표님 앞으로 어디 가서 방송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특검 이슈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구속될 한덕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곧 구속됩니다. 바로 얘기해 주시면 문제가 나오시네. 한덕수는 이제 그 동안에 뭐 개헌 관련 문건은 뭐 전혀 받지 못했고, 그리고 뭐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완벽한 거짓말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비루한 대한민국의 관료의 민낯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적했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루해.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좀 비루하죠. 근데 CCTV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일에 특검에 나와서 그냥 CCTV대로 말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CCTV가 어떤 내용이냐,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CCTV에 집무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접견실로 가서 거기서 이상민 전 장관과 둘이 함께 양복 안주면서 문서를 꺼내서 보는 장면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특검 가서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CCTV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 지금 현재 특검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덕수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막기는커녕 그렇지. 오히려 윤석열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이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구속하겠죠. 영장 뭐 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한덕수를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방조범으로 구속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 직후의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얘기한 건 분명히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단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확인된 거 보면은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까지 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한덕수 진술처럼 애초의 진술처럼 자기가 집단적으로 만류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면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 거는 거부하고. 근데 그것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통님 이거 해야 됩니다. 소집하시죠.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맥락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특검은 그 지점은 혐의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중요 임무 종사자죠.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위증은 2건이 추가가 된 거고요. 탄핵 심판 위증, 국회에서의 위증 추가가 된 거고 일련의 혐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뭐 은폐와 관련된 기록법 위반, 뭐 공용 서류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혐의점에 이제 코너에 몰려서 진술을 이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 저기 구속되기는 싫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이제는 뭐 평생 감옥에 있어야 피할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국민들 조롱하고 무시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어떻게 뻔뻔하게 했을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전해놓고 대통령 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와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죄가 큰 게 저희가 이제 이 부작위범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않은 거 특검이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부작위범으로 보증인지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막을 그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임무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으로 봤을 때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용현이 그 다음 정도로 아주 책임이 무겁다고 봐야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뭐 김용현보다도 왜냐하면 김용현이 계엄을 건의를 한덕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 계엄법상. 그러면 한덕수가 이 윤석열에게 계엄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을 지휘하는 관계예요. 한덕수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다음으로 저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게 내란 공범인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건 처벌 안 됩니까? 그건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수사해서 전부 다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무슨 뭐 네티즌이에요? 아니 논평하러 관쳐놨더니 지금 아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알아야 종평 가서 답을 하셔야죠. 왜 이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추경호. 특검은요 드디어 추경호 피의자로 적시하고 국회에 또 CCTV 압수수색까지 나섰거든요. 이거는 사실 추경호는 이 빼박입니다. 지금 뭐 혼자서 뭐 이상한 말 많이 하더라고. 매불쇼에 그 국회의장 나와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거 봐봐 나는 죄 없잖아 하는 걸 막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막 혼선을 주지 않았습니까? 혼선 그 잠깐 다시 한번 또 보죠. 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 예결위 회의장 다시 당사 그리고 시간 달라고 또 얘기하고. 여기서 내가 이걸 왜 올렸냐? 이것 때문에 올린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버전이 당사예요. 마지막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 예를 들어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게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이 당사야. 그러니까 이자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당사잖아 마지막이. 100번 양보해서 국회 해놓고 시간 좀 달라고 했으면 그래 뭐 너 말도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어. 당사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띄워놔. 당사야. 저 표에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11시 9분 이후에 한덕수하고 11시 맞아요. 12분에 통화해서 7분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한덕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누구랑 하냐? 윤석열이랑 통화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랑 하냐? 나경원이랑 통화를 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교란 작전에 대한 부분만 올린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내가 뭐 부실한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석을 안 했죠. 결국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는 알죠? 네.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압니까? 조재현. 조지현? 조지현. 조딜레이. 조지현. 조지현. 7명이랑 있었단 말이야. 네. 조지현은 그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생각이 안 나네. 적어봐. 내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김용현하고 했죠. 김용현. 미안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거의 맞췄잖아요. 거의. 누구랑 했겠어? 김용현이랑 통화한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조지현과 김용현. 자, 걔네들이 7명이 있으면서 조지현은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거야. 야, 이거는 끝난 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12시 3분이었죠. 자정 딱 넘어서 그때 이제 다시 당사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최종 버전. 최종 버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당사. 계속 국회의장님하고는 시간을 달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의원들은 보내놓고 자기는 시간 벌고 그렇지. 왜 시간을 벌었을까요? 윤석열한테 뭔가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통화는 사전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일련의 어떤 그림들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전 타임테이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원대실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실제 계엄 그 해제 의결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요. 표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통화들을 하고 있었죠. 계엄 핵심 세력인 김용현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름이야. 이거 끝난 거야. 이게 퍼즐이 이제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한덕수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덕수도 지금 이 당시에 통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추경호랑. 네. 그 한덕수의 의혹도 그 지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그 우원식 의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추경호가. 우원식 의장이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게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이거는 종편에 3번쯤은 얘기해줘. 자, 요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원식 의장이랑 추경호가 통화를 했어. 근데 추경호가 우원식 의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장님이 계엄군하고 경찰들을 좀 막아달라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문 좀 열어달라고 막아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와 우원식 의장을 계엄군한테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진짜 볼 수 있네. 볼 수 있잖아. 그러네. 그렇게 되면 땅땅땅 끝나잖아. 그러면 이거 아무거나 끔찍한 일이야. 소름이잖아. 어때요? 그러네. 이거 왜 안 다뤄요?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소름 끼치네요. 소름이잖아. 직접 나가서 나가라고 했다니까. 추경호가 아니 의장님이 좀 나가서 계엄군 좀 이걸 좀 통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의장님이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거 당신들이 좀 여당이 나서서 좀 막아보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장님은 그거를 기억 못할 수가 없는 그 멘트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당인 당신들이 좀 막아보셔 했다는 거야. 근데 추경호의 그 변명은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법리 그 주장인데 사실은 그 주장 자체가 이제 본인이 그 주장으로 이제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 우원식 의장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긴박했던 그 당시에 의장님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의장님이 그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으면 이 계엄 해제가 안 되는 거여서 의장님을 해칠까봐 그러니까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의장님을 해치거나 의장님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굉장히 긴박하던 상황이었는데 계엄군을 만나라고 했다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장님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의장 공간에도 계엄군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군의 목표가 국회의장님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추경호가 거기에 좀 동조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드는 건데 우리 체육 앵커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그걸 짚어주시죠. 그걸 짚었어요. 그때 의장님 지키려고 의장실에서 국회 본관의 모든 사무실에 가서 불을 켰어요. 일부러. 근데 그래서 명단 있잖아요. 체포 명단에 국회의장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원씨. 실제로 계엄군한테 하달이 됐잖아. 그러면 나가면 바로 체포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체포잖아. 근데 그 못했잖아. 우원식 의장이 안 나갔잖아. 근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도 우원식 잡으려고 계엄군이 또 거기 관저로 갔잖아. 딱딱 맞잖아. 추경호 너 이 자식 진짜. 맞지 너. 우원식 의장님 계엄군한테 갖다가 맞추려고 했던 거 맞잖아. 그러니까 계엄의 실무 책임자인 김용현과 조지현 국회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 추경호 같이 있었고 이거는 공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구성이 될 수 있는 만약 공소 사실을 쓴다면 이 그 당시에 그 시간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일치하는 그 계엄 상황에서 그 김용현과 전화 통화는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용우 의원님 방금 이 논리 구성 특검에 좀 전달해 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이잖아요. 맞죠? 우리 3대 특검 종합 특위에서 특검 면담할 일이 있으니까요.
예, 전달 잘 하도록. 요거 탁탁 짚어가지고 아시겠죠? 최종 버전은 당사. 그 다음에 우원식을 계엄군에게 넘기려고 했고, 그 이후에 또 계엄군이 관사에 갔고, 요거 딱딱 연결해서 알겠죠? 네. 매불쇼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특검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검 사랑하고 존경. 민원 차원에서.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우리 그 두 분 나와주셨는데 끝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특검과 관련해서 뭐 혹시 뭐 보충할 거 있으면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한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김건희는 알선수재 같은 법정형이 낮은 범죄가 아니고 특가 뇌물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가 뇌물로 특검이 기소해야 된다. 국정농단 특검이.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두 개는 확실하게 되거든요. 서희건설에 그 이봉관 회장이 준 그 기금속이 모두 합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인사청탁하고 바로 다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뇌물이에요. 윤석열 김건희의 공동 뇌물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그게 그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그 강혜경 씨가 3억 7,52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하고 윤석열이 만난 시점이 6월 18일이에요. 2021년. 그래서 그거를 좀 줄였더니 거기 그때부터 카운트했더니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거를 면제해주고 김영선 공천으로 간 이 부분도 뇌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뇌물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야 돼요. 김건희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 특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특가 뇌물로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그렇게 기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가서 좀 알겠습니다. 종편. 종편 좀 활약 좀 해. 두 사람 다. 알았어요. 진짜 부탁 좀 할게. 그래서 여기 앉혀놓는 거야. 네. 최진봉 교수님 약간 남의 일처럼 하시네 또. 그러니까. 줘봐. 거리두기. 줘봐. 정편.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는 그 한예종 폐쇄 문제도 짚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내일은 제가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통과시키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9월 25일 검찰청 폐지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 신평이 김건희 만나고 와서 언론 인터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김건희하고 뭐 진실 공방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알아서들 하고. 야,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뭐가요? 김건희하고 신평이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망한 장제원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해요. 진짜 너무너무 나빠도 너무 나빠. 자, 그 대목만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대목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김 여사가 그렇지요. 그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좀 더 그 인적인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사를 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 돌아가신 그 장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의 다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그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시고 이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 회한이 가득 찬 그런 말씀들 군데군데 하셨습니다. 초반에 인사 문제를 좀 아쉬움, 뭐 회한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장제원 전 의원이 인사를 다 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했답니다. 또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요. 진짜 잔인하지 않아? 잔인하지. 이렇게 털려고 하는구나. 실제로요. 근데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게 본인 죄를 덮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김건희는. 그렇죠. 본인이 인사를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잔인해. 아니 대통령실에도 본인의 그 측근들 코바나 컨텐츠 있던 사람들 들어가게 해놓고 또 인사 개입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앉혀놨잖아요. 문제가 됐던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게 누구냐면 결국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냐면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증거도 없고. 사망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낭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태도. 진짜 너무해. 해도 너무하는 거 진짜. 너무해 진짜. 저거는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사실 아니지. 이 금도를 넘은 거지.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넘기고 싶다고 넘겨지지도 안 않아요. 돼. 되지도 않고. 바보. 바보. 되지도 않고. 네. 자, 그리고 김건희는요. 세상에 나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뭐 학력부터 계좌, 잔고, 이름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뭐 공천개입, 양평 고속도로 등 뭐 돈을 위한 무슨 범죄든 다 저질렀던 사람이고. 부지런히. 나쁜 거 다 갖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무속인데요. 이 무속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의혹들은 많았는데 진짜인 것 같아. 이제 드러나는 거 보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3년 7월에서 2024년 9월까지 김건희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거예요. 아, 구명로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짧아. 그 짧다고. 789? 789지. 요 기간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제일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관상가더라. 관상. 여러분 민속촌 이야기가 아니고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기간만 봤는데도 제일 오랫동안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관상가 백재권 씨예요. 백재권 씨는 우리 조금 안면이 있죠. 네, 한번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통화를 했답니까? 총 13회 통화를 했는데 13회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보세요. 4시간 26분을 통화를 했어요. 13회 합치면은 진짜 오래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관상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심지어 1시간 이상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네. 한 번에. 와. 근데 이제 백재권이 이제 언제 유명해졌었냐면 그 윤석열이가 서울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악어상이라고 아주 그 띄웠던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 네. 여기 이제 그 중앙일보에 실렸었고, 그리고 김건희에게는 또 공작상이다. 해갖고 영부인이 될 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띄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이슈가 됐었냐면 그 관저 이전할 때 관상가가 거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백재권이가 갔었어. 육군 관저청장. 맨 처음에 천공 의심했다가 백재권이가 갔었어. 근데 그 무혐의로 털어줬죠. 네. 예, 그때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그 사람이랑 4시간을. 네, 근데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통화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무속으로 공적인 일을 했다. 이거는 심각해지는 건데 해외 순방 때마다 통화를 한 거야. 이 관상가랑.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임종 전후로 해갖고 또 통화를 했던 것 같고 해외 순방과 관련한 통화 내역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2023년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합니다. 그때 통화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한 번 더 또 2023년 매일 했더라고. 매일 했어요 거의. 그리고 9월 4일 날 인도네시아 순방 전날입니다. 순방 전날 또 통화를 해요. 그리고 2023년 9월 17일 날 미국 방문 전이었는데 그 전날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 통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만약에 2022년 9월 내역을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맞아요. 여왕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어. 안 왔어요.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갔잖아. 차 막혔다고 안 갔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분명히 무속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김건희가 전화를 순방. 김건희. 내일 순방 가는데. 김건희. 그리고 한번 앙코르와트인가 다른 영부인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에서 그건 안 간 적도 일정 있었어요.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명태균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뭐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랬다. 일정 변경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 또 관저 야외정원의 그 오방기둥, 오방신. 그렇지. 그것도 다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내가 또 질문 합시다. 매불쇼에서요. 그 대통령실 오방신을 상징해서 기둥을 5개 박았다는 건 다뤘거든요. 그때 너 같은 애들이 점잖게 양복 입고 이런 의혹은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아니 속으로. 아니 속으로 왜 이걸 안 해?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나 진짜 애타게 말했어요. 나 종편 가서 독립 운동하는 신병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보여줘. 알았어요. 보여줘.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기둥을 박아놨었고 그거를 몰래 경호처에서 이번에 뽑았어요. 근데 뽑은 얘기만 했지. 몰래 뽑았다는 뉘앙스로 안 했지. 아니지. 잘한 일이라고 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뽑은 거. 난 민주당 부대변인. 아니. 그거를 윤석열 정부 때 심었어.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갖고 경호처에서 뽑은 거야. 몰래. 잘했다고 말했지.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 걸릴까봐 몰래. 그렇지. 몰래. 그게 핵심이야. 하지만 우린 다 알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네. 아 참.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아 참. 이 무속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임종 때 전화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임종 때 전화한 게 김건희와 3회 통화하고 윤석열과 9회 통화했는데 당시에 이 백종원 씨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윤석열 부친의 그 묘자리 있는 데 있었어요. 아니야. 맞아 그렇게? 저 전화기가. 그러니까 전화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된다고 하면 혹시나 어디에다가 묘를 세울지를 이 사람과 또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김건희였어. 이제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부패한 대통령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대통령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부패한 대통령이었다. 지난 이거 정말 짜증이 너무 나는데 너무 자괴감 드는데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가 관저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계급별로 부릅니다. 나눠가지고요. 나눠가지고. 뭐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뭐 급수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뭐 1급, 다음 날에 2급 이런 식으로 부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은 배석하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혼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를 부르는데 들어오기 전에 야 핸드폰 다 내놔. 진짜로? 핸드폰을 걷었어. 핸드폰을. 진짜로요? 핸드폰을 걷은 다음에 핸드폰을 딱 맡긴 다음에 이제 김건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뭐 야자 시간이야? 뭐 검사도 뺏기는데. 검사도 뺏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요런 패턴인가 봐. 그렇지, 패턴이지. 그래서 이제 당직자들이 딱 앉습니다. 김건희가 요 상석에 딱 앉고 왔어? 한 거야.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불법입니다. 맞지. 대통령이 해도 불법인데 대통령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하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지. 네. 있을 수 없는 일.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알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을 잘해야 합니다. 당이 자기가 뭔데? 우리 정부. 와 진짜 돌아버리겠어. 황당해. 나는 저때 저기에 참석했던 그 인간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나 참 자존심도 자괴감이 들겠어 사실. 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그때 당 대표가 고래고기 김기현. 그 당시야. 총선 직전에. 이거는 김기현. 다 지도부도 모를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보통 최소한 100명은 되잖아요. 정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이 나눠가지고 날짜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직급별로. 어떻게 뭐 과장, 부장, 국장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뭐 올 때 뭐 하나씩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소문 안 날 수가 없는. 직급별로 부른다고 직급별로 가. 그리고 핸드폰 내란다고 내. 이런 얘기하는데 듣고 있어. 근데도 이거 솔직히 뭐 언론 보도가 안 났잖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안 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100% 수능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근데 이게 그러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걸 그만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김건희가 이렇게 어떻게 공천해야 이기냐라고 물어봤으면은 답변까지도 했을 거 아니야. 김건희한테. 저희가 봤을 때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 줄 알죠? 했을 때 자 거기서부터 대답해봐요. 부정부패입니다. 아니지. 어떻게 공천해야 되고 친윤을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 너 잘하는구나 하고 픽했겠지.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해. 뭐냐면 그 당시에 보면요. 김기현 당대표 시절이거든요. 김기현의 메시지하고 그때 그 인요한이 그때 그 혁신위원장이었단 말이야. 둘의 메시지가 달랐어요. 누구는 친윤을 쳐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친윤 공천 이게 좀 달랐어. 그래서 김건희는 친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 친윤으로 가셔야죠. 라고 하기가 또 애매해. 왜냐면 권성동 이런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김건희가 윤한홍 기억나지? 맞아. 그렇다 맞아. 어려운 극한 직업이었네.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요거들이 이제서야 지금 폭로성으로 이게 누가 또 폭로를 한 거야. MBN인가? 거기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이거를.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웃겼겠어요. 강성필도 당직자를 했잖아. 당직자 입장에서 그런데 오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물어보지. 형 가야 돼요? 형한테 주변 형한테 그거 맞아? 가지고 형은 갔어? 이런 걸 이제 물어보지 일단. 사실 근데 거기를 안 가려면 당직에서 그만둘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생계형인데. 그렇지. 23년 11월이면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스라이팅 다 돼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이 정도는 뭐 해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가야 되라고도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냥 대통령이 오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당시에 부위가 부른다더라. 자 그리고 이제 기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 김건희 관련해서 요새 이제 특검발 이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서희건설, 양재동 서희건설 14층, 목걸이만 너무 많잖아 산발적으로. 이거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한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이거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조각조각의 정보로 가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핵심을 파고 들어야 된다. 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CBS 이정주입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네. 이게 우주 대스타 최욱을 만났습니다. 우주 대스타. 대단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제가 형님인가요? 그렇죠.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저를 좀 알고 있나요? 저는 최욱 저를 기억 못 하시지만 한 10년 전에 울산 현대구에 오셨잖아요.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울산에서 엄모 씨 아시죠? 야외 결혼식인가요? 아니 실례했는데 그때는 조금 무명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무명이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갔는데 이쁜이 꽃분인가 그 노래. 야 이거 어떡하냐?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제가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웃긴 사회를 처음 봤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12년쯤인가? 그때 노래랑 세트로 다닐 때네. 행사를 세트로 다닐 때. 말람 나의 뿐이 꽃뿐이. 그래 행복하게 사세요 꽃뿐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네. 야. 나는 근데 제가 와이프랑 갔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사회도 잘 보고 노래도 부르시는데 관객들이 쌓였거든요. 근데 혼자 그 1시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멱살 잡고 분위기를 끌고 가시는데 제가 진짜 대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야, 왜 내 얼굴이 빨개지냐 이거. 야, 진짜. 더운 거 맞지 날씨? 날씨 더운 거 맞지? 왜 이렇게 에어컨 안 틀어? 야 이거 굉장히 그런 거 실수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뭐 요새 뭐 내 특검 하나? 좋다 더. 네, 장례 정리하고. 야 나의 또 기순제압 들어가네. 아니 저는 진짜 아킬레스건 잘 건드리네. 이쁜이 꽃분이 목격다. 아니 이정주 기자님이 그 고향이 울산이에요? 아니 저는 광주인데. 그 왜 거기 기어 들어온 거예요? 울산에 그거 왜 왔어? 아니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그 똑같은 인연 그 형님이 저랑 이제 막역해서. 막역했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1박 2일 했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내용 많습니다. 최욱 씨, 이 내용 집중합시다 우리. 1박 2일 전날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오늘 초면에 좀 그런데 닥치세요. 서희건설을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빨리 얘기하고 가세요. 서희건설 뭔데? 야 제대로 뭐 특종 없으면 죽인다. 뭐야 서희건설 뭐 14층에 그 비밀 캠프 있는 거 우리도 다 알아. 뭐야 서희건설? 아니 서희건설은 저도 지금 특검팀하고 이제 취재를 좀 쫓아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원래 윤석열의 2021년 대선 당시에 비선 캠프가 강남에 3개 있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양재동 1번 철구, 서희타워 14층. 14층. 이게 양재팀이라 불려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의원이죠. 주진우 변호사. 네, 여기가 교대팀. 주진우가 교대팀이에요? 교대팀 수장이죠. 그래요? 네. 주진우의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아니, 혹시 여기도 제가 그때 주진우 그 간염. 네. 그 기사 제가 썼거든요. 네. 매부쇼도 활용하던데 출처는 안 밝혀주시길래. 죄송합니다. 네. 근데 CBS 이정주 기자님. 네. 근데 그 팀에 있던 팀원들을 제가 알아요. 교대팀의 팀원을. 그래서 제가 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불법 사무실이란 거를. 그때 이제 제가 윤석열 마크맨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윤석열 이게 난리 나고 빠져나갈 때 쏙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은 딴 데 가야 되니까. 야 근데 나는 너무 현실이 서글픈 게 이렇게 그냥 단정을 딱 짓잖아. 그리고 사실이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당선 무효거든요. 법리적으로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선 무효야. 그렇죠. 그리고 425 선거비 뱉어내야 돼. 그런데도 뻔뻔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치르고 있다는 이 현실이 머지 않았어. 머지 않았어? 네. 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김용식이라고 예화랑. 그건 많이 다뤘죠. 거기가 서초팀. 서초팀이라고 불러요. 네, 이 세 팀인데 그 중에 제일 센 팀이 양재팀이에요. 서희건설. 그거는 그 내부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건진법사 있었기 때문에. 네, 그 14층에. 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6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6번 사진. 야, 이게 저희 저희 송주열 선배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여기 서희타워 1층이에요. 근데 저 층수 보시면 11, 12, 13 그리고 15, 16 여기는 서희건설의 뭐 전략 재무실, 뭐 기획 무슨실 있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14층 저기가 지금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비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14층에 2021년 여름경에 건진법사 팀이 있었다. 네, 이건 특검팀이 확인해 준 겁니다. 네, 뭐 저를 믿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기 있었던 이제 사람들은 옛날에 와서 저한테 11층이라고 처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저 캠프에 있던 사람 제가 알거든요. 근데 헷갈렸는데 특검팀이 확인했고 최근에 이제 추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 윤석열이 7월 30일 날 입당을 하거든요. 입당에 이영수 세미준 회장이라고.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네, 많이 다뤘죠. 그 큰 손. 보수의 킹메이커. 네. 안대희 전 대법관 동서지간. 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영수 회장.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보수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그 MB 때, MB 때도 이게 뭐 조직을 또 운영하고 그랬었죠. 맞다. 근데 이 이영수 회장이 이제 그 전화를 하면 보통 거기서 건진법사랑 만났어요. 14층에서.
이영수 회장이 윤석열 입당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당에서 권력의 풍향계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수가 가는 쪽은 이긴다. 이영수가 가는 쪽이 이긴다. 네. 그래서 원래는 홍준표 전 시장하고 친해요. 원래는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때 홍을 버리고 윤한테 가거든요. 이분이 이제 윤이 이길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가장 체급이 큰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건진법사인 거예요. 이분 보기에는. 그래서 건진법사를 찾아간 거예요. 야, 똑똑하네. 내가 윤석열 쪽 가려고 하는데 배우에 제일 힘센 애가 건진이냐? 그럼 내가 만나겠다. 너 나랑 체급이 맞냐? 잔발이든 안 된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영수가 건진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 취재를 했을 때 건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취재를 했거든요. 이영수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90도로 깍두닥 인사를 하더라. 누가요? 건진법사한테. 건진법사한테 이영수가 찾아와서. 그리고 이영수 회장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갔대요. 갔는데 나는 90도로 인사한 적은 없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90도 인사한 건 기사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그 멘트는 안 썼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저희가 단독이었으면 보통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안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간 거는 맞다고 그래요. 여기 상남자예요. 갔다. 근데 내가 90도는 아니다 임마. 그거는 네가 빼라. 그래서 시원하게 빼드렸어요. 빼드립니다.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네네. 뭐 그 본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영수 회장의 이제 당내 당원들과 힘이 있는 이영수 회장과 건진이 만나서 사실상 그 이후에 통일교 그 교도들이 당원으로 대거 입당하고 권성동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난 장소가 서희타워잖아요. 하필. 그러면 서희타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서희랑 통일교랑 관계가 뭐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게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 두 명이 만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서희타워에서 결국은 여기에 그러면 건진은 왜 여기에 파리를 텄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 14층에 등기부등을 떼봤어요. 네. 여기가 일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죠. 그리고 맞아. 요거 먼저 명함 하나 1번 하나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영수 회장이 서희건설 상임고문이에요. 이걸 제가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이영수가 서희건설 관계자였어? 네. 방금 얘기한 이영수.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하냐면 어제 통화했는데. 뭐래요? 내가 상임고문 맞다. 상남자. 그리고 여기는 90도 굽힐 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거 사실 제보 받은 거는 2022년경에 저 명함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당선 이후. 그 전후에 돌아다닌다 해서 이게 이권 개입이 됐나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영수 회장은 2010년부터 자기가 상임고문이래요. 나는 15년간 상임고문이야. 그냥 기간 늘려서 말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영수는 서희건설 관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의문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데 서희건설 14층에서 건진법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영수 회장은 국민의힘의 큰 손으로 만났지만 둘 다 시작점은 서희건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관이 있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해서 알기 위해서 그 등기부등을 떼봤는데 와, 좀 떨리네. 자, 이거예요. 이거 2번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가 14층이 그 단일동이거든요. 1401호. 그리고 여기는 그 93평 정도 됩니다. 93평. 그리고 양재동이 그 빌딩 비싸요. 비싸겠죠. 제가 가격을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사진 5번 볼게요. 5번. 여기 보면 이제 이거 근저당을 잡거든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 어차피 잘 보시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시는데 그 소유한 쪽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담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소유주는 어디냐면 유성 TNS라고 서희건설의 모회사입니다. 유성 TNS는 1982년에 세워진 물류회사거든요. 서희건설은 나중에 건설업으로 되고 이봉관 회장은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채권 최고이익이 60억이죠. 60억. 보통 채권 최고이익 120% 잡으니까 역산하면 50억이에요, 이게. 50억. 50억의 담보를 잡는 거고. 그럼 이 건물을 50억으로 잡으려면 연금리 4%로 역산하면 월세가 최소 2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쉽게 얘기했을 때 거기를 빌리려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월세 1401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월세를 누가 냈느냐. 누가 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짧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전세를 주거든요. 전전세. 특검팀에서 알아낸 거예요. 서희건설 측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내가 A란 사람이 내 집인데 B한테 전세를 줘요. 근데 B가 C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잠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전대차라고 하는데 원래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전세 또 주려고 한다. 그렇죠.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내 집인데. 그러니까 서희건설 허락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서희건설 쪽에서는 처음에 이거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자기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말을 바꾼 게 그런 낌새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는 건진법사 활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재앙군인의 그 팻말이 있었거든요. 14층에
팻말은 재한군이네요. 네, 재한군의 오을섭이라고 그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 옆에 있던 그 사람하고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딸막에 요약드리면 저거를 건진법사가 저기서 사용하는 걸 만약 이봉관 회장이 알았고 그리고 이 돈을 직접 지불한 거를 무상임대했거나 내지는 이 제3자의 쿠션을 쳐서 이렇게 얘는 깎아주거나 안 받았잖아요. 이건 뇌물죄가 됩니다. 그건 뇌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특검은 파고들고 있는데 여기 전후에 또 어떤 제보가 있냐면 서희건설의 모회사가 지금 내부에서 그 통일교와 초창기에 연관이 있는 걸로 설립이 됐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모회사 설립 자체가? 야, 여기서 82년. 통일교가 나와버리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검도 현재 수사 중이고 저도 취재 중인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여기서 제 소설인데 이봉관 회장이 조창기도의장을 한 6년 정도 하거든요. 독실한 기독교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앱노멀하게 바라본 거예요. 아니 서희건설 하더라도 조창기도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건 뭐냐? 원래 우리 해방 이후에 서북청년단이 남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빨갱이 때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북한 색깔을 지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 열심히 하고 심취했느냐?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통일교하고 연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연관이 있다면 다른 종교를 좀 심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 하다가 국민의힘 가면은 아주 김문수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극으로 가줘야 거기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의심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서희건설이 지금 사실 반클립 때문에 반클리프 목걸이 그때 이제 툭 튀어났잖아요. 툭 튀어났는데 저는 사실 통일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저 끝단에 가면 결국은. 네, 그리고 건진법사가 샤넬백 주고 바꾸고 할 때 그리고 권리당원 모집할 때도 통일교가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와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통일교가 나오니까 기사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해픈투비인데 통일교를 가운데 딱 놓잖아요. 퍼즐이 굉장히 간단하게 맞춰진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취재원들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보를 몇몇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퍼즐을 다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오늘 통일교 그 서희건설이 아무튼 시작이 그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이 있다는 거예요. 설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진행 중이다. 특검도 그 부분을 좀 파고 있는 것 같다. 보고 있죠. 네. 그거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저는 아까 그래도 꽂힌 게 주진우 팀이 또 따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주진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요. 맞죠? 그 국회의원 주진우 팀, 교대팀. 야, 주진우는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죠. 한두 개가 아니네 걸린 게.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사 그 후보 때 네거티브 팀장이었어요. 네거티브 팀에 전체.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했던 당직자나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허위학력 의혹 나오고 돈치투스 나오고 맨날 하나씩 나올 때 그 담당자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기자들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럼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쓰려고 하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주진우 당시 주진우발 그게 오지 않으면 컨펌이 오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대변인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럼 김건희는 주진우랑 통화 많이 하더만. 많이 했죠. 근데 주진우가 그 최상병 때도 보면 02800 얘기 나왔을 때도 자기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깊게 주진우를 파면 여사 관련된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다. 좋습니다. 저 더 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이정주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큰 저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됐나요? 하여튼 장인수만 부르면 아주 사고가 터집니다. 일단 만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특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 심상정 지역구에 있는 중부대학교에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그런데 심상정 보좌관 아들이 학점이 안 좋아. 그래서 학점 규정까지도 제외시켜줬다. 너무 심한 특혜잖아. 만약에 사실이면. 그리고 23개월을 근무를 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 이 심상정 보좌관 아들은 불과 12개월만 일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다. 이거 너무 큰 특혜 아니었느냐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인수 기자가. 그러자 바로 정의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좀 올려주시면 이게 입장이 좀 길어요. 근데 각자 꼭들 봐주세요. 이건 철저히 우리가 또 여기 받아들여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심상정은
장인수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미진한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놈의 장인수는 불송치 결정만 믿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대고 있다. 심상정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계류된 상태다. 장인수는 그만해라.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반영을 해주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장윤수한테 연락을 했죠. 너 허위 사실로 입 놀리지 마라. 나도 힘들고 피곤하다. 그랬더니 아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네. 증거 들고 나가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2017년 18년경에 중부대 금산 캠퍼스가 있어요. 대전 옆에 금산. 대전 옆에 캠퍼스가 있어요. 네, 금산에 캠퍼스가 있어요. 중부대 캠퍼스. 여기에 TO가 하나 납니다. 무슨 TO? 산학협력단에 이제 뭐 행정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는데 TO가 나는데 한 명 뽑아달라 자리가 비니까. 근데 중부대가 황당하게 그걸 금산 캠퍼스에서 뽑는 게 아니라 고양 캠퍼스에서 뽑아. 중부대가 고양에 또 캠퍼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심상정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뽑는데 학점이 3.0 넘어야 되거든요. 졸업 학점이. 네. 지원을 하려면 계약직이지만 인턴 처음에 이제 인턴 뽑는 건데 그 규정을 삭제해줘요. 그리고 고양시에 살면 가산점을 줄게. 그리고 가산점을 줘요. 아 갑자기 고양시에 살면 그냥 막 만들어내. 아니 금산시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고양시 가산점을 줘? 아니 고양 캠퍼스에서 뽑는 거예요. 고양 캠퍼스를 뽑는 거야. TO는 충청에 났는데 고양에서 뽑는 거야.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고양에도 캠퍼스가 있다고. 아니 고양에 캠퍼스에 있는 건 아는데 금산 캠퍼스에 TO가 났는데 왜 고양 캠퍼스에 뽑냐고. 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심상정 보장을 아주 뽑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설명씩 드릴게요. 심지어 이 심상정 보장을 아들이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뭐 어찌 됐던 증명, 자기 뭐 프로필이라든지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을 서류를 안 내요. 이력서를 안 내? 네. 서류를? 네, 서류의 일부를 상당 안 내요. 아 상당 부분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겠대. 나중에. 그러니까 중부대가 그래 나중에 내. 그리고 걔를 뽑아줘요. 뽑고 나서 낸다고? 뽑고 나서 낸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게 말이 돼?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다 팩트예요. 아니 그 팩트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래. 하나하나를 그러고 나서 인턴으로 뽑아줬는데 뽑았어 실제 12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요. 근데 중부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23개월을 채워야 정규직이 될 수 있는데 12개월만 지나고 정규직을 뽑아줘요. 규칙 위반이죠. 교칙 위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좀 쫄렸나 봐. 없던 교칙을 만들어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나서 우리 학교는 12개월만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라고 없던 규칙을 만들어내. 새롭게 만들어. 네. 그거 이제 서류를 하나 볼게요. 네. 서류가 있어요? 야, 이제 한다. 이게 교육부가 2021년도에 중부대를 감사해서 그 지적사항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정규직 전환 특혜 관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심상정 보좌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땡땡은 단장 박땡땡은 2018년 5월 8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인턴으로 채용된 김땡땡을이 심상정 보좌관 아들이에요. 2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의하도록 정한 당시 규정과 달리 인사평정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채용 후 1년 만에 지나지 않은 위 김땡땡을 2019년 5월 8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니네 잘못했잖아라고 지적한 거야.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또 별표 당구장 표시해놓고 김땡땡의 정규직 전환 이후 2019년 10월 22일 산업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해서 복무기간이 1년 이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함. 니네 이런 짓거리 했네. 그러네. 걸린 거예요. 19년 5월 8일에 정규직 전환했고 이 개정은 19년 10월 22일에 개정했고 감사 결과가 있었네. 네, 감사 결과가 있어요. 감사 결과가 있어요. 근데도 그냥 덮어놓고 심상정 의원실과 심상정 전 의원이죠. 심상정 전 의원과 정의당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장인수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불송치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이해를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충청 캠퍼스에서 뽑아야 되는데 고양 캠퍼스에서 뽑았어. 고양 캠퍼스는 인원이 많아지고 필요 없는 인원이 생기고 충청 캠퍼스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중부대학교가. 너 내려가. 그 심상정 보좌관 아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계약직 청년을 네가 좀 금산으로 가야겠다. 네가 가라 금산. 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중부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고 의원실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얘기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지. 고향에서.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에 입사를 했잖아요. 자 설명을 해줘. 금산 캠퍼스에 직원 한 명을 뽑아야 돼.
금산 캠퍼스에서. 그럼 금산 캠퍼스에서 뽑았으면 문제가 없어. 네. 근데 생뚱맞게 심상정 지역구에 있는 고양 캠퍼스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보좌관 아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한 명이 더 늘어나잖아. 고양 캠퍼스에. 그러면 한 명이 늘어나고 금산 캠퍼스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부족하니까. 그냥 생뚱맞은이 어떤 애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가 금산 캠퍼스로 가라고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는 이해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네가 가라 금산 요 얘기를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 청년이 한 얘기를 들어보실게요. 있어요 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청년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녹음 파일. 계속 물어봤어요. 저 별 문제 없습니까? 계약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근데 뭐 큰 문제 없다. 계약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저 팀장님 말 듣고 저도 의정부 쪽에서 새로운 집 계약하려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의정부 쪽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도 안 됐나? 아무튼 그 안에 갑자기 저보고 충청도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어이가 없잖아요. 또 이게 계속 물어보고 진행한 건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아래 캠퍼스에 이제 두 선생님이 공석이 생기니 네가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 구하는 거라든지 저는 고향 캠퍼스로 지원한 거지 충청 캠퍼스로 지원한 게 아니다. 이틀은 뭐 충청으로 근무를 하면 되고 3일은 뭐 고향에서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불합리함을 좀 느끼고 그냥 퇴사를 한 거죠 그때. 퇴사했어 결국.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직 직원은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향 캠퍼스에 내가 계약직 직원은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 연장을 해줘서 계속 일을 해야 내 집을 거기다 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계약 연장이 됩니까? 고향 캠퍼스에서 물어봐야겠지. 팀장한테 물어본 거야. 그렇지. 너 계속 쓸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집을 고향이랑 가까운 의정부 쪽에 잡을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팀장님.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래 문제 없어. 집 잡아. 그래갖고 집 계약을 해놨더니 한 달 뒤에 금산을 네가 좀 가야 쓰겄다. 진짜 너무하네.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둬야지. 의정부에 잡았는데 집을. 네, 의정부에 집을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심상정 보좌관 아들이 그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원 5명이 그만둬요. 5명이나? 네, 5명이. 그리고 이 제보를 제가 왜 믿냐면 이 제보를 한 게 직원이 근무한 데가 중부대 산학협력단 행정실이거든요. 제보자가 중부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교수가 제보한 거예요. 부단장 교수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었나 보구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쫓겨나니까 보좌관 아들 하나 들어와서 뭐 다 이렇게 떨려나니까 교수가 정의감이 있어서 중부대 김경환 교수님인데 이름 말해도 되나? 네. 제보 하고 다 인터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려요 이 교수도. 잘렸어? 아유 중부대에서 잘려요. 그리고 복직 소송을 통해서 최근에 복직 결정을 받았어요. 이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중부대가 깔끔하게 소송해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근데 어제 또 냈어 정의당은 왜 그래? 아니 이거는 반성하면 되겠는데. 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정의당에 대해서 다 그 내용을 알잖아요. 네. 너 정의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냐? 네. 정의당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면 2번째, 3번째 내용 계속 연속해서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녹취예요 이번에? 이번에 저 같은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보좌관 아들 때문에 쫓겨났잖아. 네. 예. 그럼 이 사람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너 억울하지 않니? 정의당은 청년을 위한 정당,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의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네. 한번 듣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므로 이제 종결됐으니 뭐가 문제냐 이런 법적인 해석 쪽 부분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그 청년을 위한 당이라면은 좀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좀 제대로 된 좀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또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청년을 위한 당인데 실제로 하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뭔가 성과라든지 아니 말뿐만인 공약인 거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이 또 힘들니까 지금 요새 또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청년들한테 이제 미래를 또 짓밟는 행위인 것 같고 그런 것 자체가 또 그런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아니 근데 볼수록 진짜 화가 나는 게 저는 지금 일단 특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갈수록 진짜 이거는 정의당 관련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 첫째 그게 문제인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왜 다루고 있습니까? 언론 자유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정의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송으로 걸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룬다고 또 입장을 내서 이필막을 하려고 해. 소송 걸겠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김경환 교수님이 정의감이 있으니까
정의당 성향이에요. 이거를 폭로한 그 중부대 교수님이 그래서 정의당 당직자한테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야,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청년을 위한 정당인데 니네 보좌관들 하나 특혜 채용해서 정규직 만들겠다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 106명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말이 되니? 정의당이 이거는 좀 정리하자. 내가 그 언론 가서 제보하거나 이러기 전에 니네가 좀 정리해라. 이 지난한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 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정의당이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좌관을 심상정 의원이 면직 처리해요. 그냥 너 나가. 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심상정 의원이 나중에 자기 선거 때 또 다시 불러서 써. 또 선관위 저희 선관위에 불러서 완전히 절연한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반성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네. 그러면서 무슨 청년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불공정의 아이콘이라고 무슨 간담회를 하고 본인들 거를 들여다 봐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좀 작은 부분이었고 제가 이 건을 작년에 보도하거든요. 1년 전에. 네. 그때 같이 보도했던 게 중부대가 원래 금산 캠퍼스가 있고 고향에 캠퍼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구가 심상정 의원이야.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봐줄 수 있는 편의가 많잖아요. 거기 뭐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뭐 대학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 도로 같은 것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예산 문제들을 나라나 지자체에서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심상정 의원이 실제로 많이 도와줍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자기 지역구 잘 되라고. 유치하면 좋지. 네, 잘 되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부대가 심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을 쏘기 시작합니다. 중부대에서? 중부대에서. 당시 중부대 이사장 유모 씨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 도와줬으니까 정치 후원금 보내라. 그래서 임직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 월급에서 일괄 공제를 합니다. 아이씨 뭐야? 일괄 공제를 해요. 한 5만 원, 아니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 뭐 교수, 뭐 보직 교수는 30만 원, 뭐 보직 아닌 교수는 뭐 20만 원이나 10만 원. 뭐 그냥 뭐 직원은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일괄 공제를 해서 100여 명의 교직원이 한 3년에 걸쳐서 심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쌓여. 한 번에 뭉태기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와. 네, 이것도 걸려요. 걸렸어?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중부대 교수가 제보자인데 중부대 교수가 이건 제보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수사기관이 계속 뭉개요. 왜? 정의당을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뭉개요.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계속 뭉개요. 근데 아무튼 수사기관이 결국 수사에 착수해서 몇 년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딱 불법이에요. 네네. 쪼개기 후원을 한 중부대 너희는 불법이야. 근데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심상정은 아무 죄가 없어. 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중부대 이사장만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네, 기소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기자 20년 생활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정치인이 받았는데 정치인은 애초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중부대 이사장 이거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 삼은 건데 올해 5월에야 검찰이 12월 3일 계엄 터지니까 며칠 뒤에 기소해요. 계속 들고 있다가. 윤석열 파면되고 윤석열 계엄 저지르고 나서. 아니 정의당이 그래서 왜 그렇지? 왜 봐주지 정의당? 올해 5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부대 이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심상정한테 줬다는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중부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정치인 1호가 아닐까 심상정은. 아니 근데 정의당은 정말 그야말로 군소정당이고 힘이 없는 정당인데 대한민국 권력기관 검찰이 봐줄 이유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되게 신기하네.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 그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 생각. 이건 100%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도움을 주거나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심상정 의원이 몰랐다 이거예요. 심상정 의원의 반론은 나는 걔네들이 불법으로 거둔 거지. 나는 받을 때의 과정은 합법이야. 심상정 의원 주장은 이거예요. 그리고 중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행정실에서 월급을 일괄 공제해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장인수도 10만 원 보내고 뭐 10만 원 보내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건데 주소지가 다 중부대야. 다 중부대. 이상한 거지. 그 받은 쪽에서 어떻게 몰라요? 아니 그걸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근데 누가 보냈는지 개인 정보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알아야 돼요. 장인수가 보냈고 장인수 핸드폰 번호 이거고 주소는 이거고 이게 다 기재가 돼서 다 그 정보가 가요. 근데 뭐 한 수백 명이 다 같은 데야. 100명이 중부대 주소로. 근데 몰랐대. 그래갖고 수사기관도 몰랐을 거래. 그리고 봐줘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만 보죠. 하나만 또 보죠. 이미지. 이제.
정의당 지금 의원도 한 명도 없어. 그만해. 아니요.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자기가 조금 전에 시켰어.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그건 보고 가야지. 뭔데? 뭐예요? 아니 저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제끼고. 오늘 저기 최욱 MBC 특혜 캐스팅 한번 하고 갑시다. 시간이 없어. 그거는 지금 다음 주에. 오늘 특혜로 가야 되는데 쏙 빠져나가네. 다음 주에 합니다. 안 부를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자, 정의당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양쪽 의견을 저는 이제 들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장인수 말에 신뢰를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또 자료가 있잖아 실제로. 뭐 재간이 없어요. 왜냐? 정의당의 입장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미진한 수사 뭐 이런 거 말고는. 근데 기자님은 감사 결과 처분 다 나왔으니까 저희는 뭐 이거를 신뢰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캐스팅. 특혜 캐스팅이 뭘 특혜 캐스팅이야? 걔네가 특혜지. 나를 데리고 갔으니까. 진짜 나도 있지 MBC 너네는. 아유 제가 이거 재방송에서 한번 털까요? 그러면 한번 털어.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한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